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단 석 달이었습니다. 평생 제 아버지만 바라보고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 그 88년의 고단한 삶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2026년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64세 나이에도 현직 변호사로 바쁘게 살아가던 저는 그날 잡혀있던 모든 재판과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를 지나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도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억척스럽게 저를 키워내셨던 분인데 말이죠. 어머니, 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 길어야 석 달을 버티실 거라 했죠.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약 다 구해올 테니까 기운 내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당신의 끝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창밖에 흩날리는 벚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싶은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어머니의 베개 밑에서 나온 것은 끝부분이 닳고 바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강민수 이분을 좀 찾아다오. 35년 전 종로에서 책과 인연이라는 작은 서점을 하시던 분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이면 1989년. 제가 사법고시 재수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이은 사업 실패로 매일 술에 절어 살 때 어머니는 혼자서 언손을 불어가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셨죠. 아버지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만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 방황은 하셨지만 훗날 마음을 다잡고 평생 어머니에게 속죄하듯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자식으로서 당혹감과 묘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움푹 팬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아빠한텐 몹쓸 짓이었지만 그때 엄마는 너무 춥고 외로웠어. 매일이 지옥 같던 그 시절에 그 사람이 끓여주던 따뜻한 차 한 잔이 그 팍팍한 삶의 유일한 숨통이었단다. 널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손을 독하게 놓았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냐마는 떠나기 전에 꼭 한번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고 내 입으로 인사하고 싶구나. 핏기가 가신 어머니의 얼굴, 그 속에서 일렁이는 간절함. 저는 차마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가 평생 묻어둔 비밀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88년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준혁이 엄마로만 살아온 한 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찾아볼게요, 어머니.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굳게 버티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선 저는 곧바로 사진 속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종로의 그 낡은 서점 자리엔 이미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사람을 찾아본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구청에 먼지 쌓인 옛날 장부를 뒤지고 수십 군데의 동사무소와 서울 시내 모든 요양원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수백 번의 통화, 수백 번의 좌절. 그렇게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 직원의 말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수, 35년 전 어머니의 첫사랑. 그가 머물고 있다는 곳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아직 살아계실까요? 저는 서둘러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을 마침내 찾았을 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건 안도의 한숨이 아닌 탄식이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은 두 사람을 그저 늙게만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적처럼 찾아낸 그분, 강민수 어르신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열고 들어간 302호 병실 창가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91. 35년 전 사진 속 온화했던 중년 남성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앙상한 체구만이 남아 있었죠. 강민수 어르신이십니까? 저는 박정숙 여사님의 아들 박준혁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초점 없던 노인의 흐린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마른 입술 사이로 제 어머니의 이름이 흘러나왔죠. 저는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위독한 상태를 전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길어야 석 달. 그 잔인한 선고를 전하며 제발 한 번만 어머니를 만나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사실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르신 역시 심근경색으로 큰 수술을 받았고 남은 시간이 어머니와 똑같이 석 달 남짓이라는 겁니다. 두 분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토록 기막히게 일치하다니. 하늘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인연의 끈일까요? 이튿날 저는 무리임을 알면서도 어르신을 어머니의 병실로 모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리던 하얀 병실. 휠체어를 탄 91살의 남자와 병상에 누운 88살의 여자가 마침내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35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그 길고 긴 세월이 두 사람의 젖은 눈빛 속에서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우리. 미안해요, 정숙 씨.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두 분은 서로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는 무언의 위로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을 위해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평생 아버지만을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에 난생 처음 보는 평온하고 애틋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씩씩거리며 다가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이 박준혁이야? 우리 삼촌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는 강민수 어르신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보호자인 조카 강태준 씨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무단으로 위독한 환자를 데려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우리 삼촌,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심장입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함부로 사람을 끌고 나와. 저는 멱살이 잡힌 채로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췌장암 말기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원? 당신 어머니 소원 풀어주자고 우리 삼촌 명줄 끊어놓을 일 있습니까?
나 삼촌 병수발만 10년 꼬박했어. 당신 눈엔 부모의 로맨스만 보이고 똥오줌 받아낸 보호자의 피눈물은 안 보입니까?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병든 노인을 수발하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보호자의 고통을 저 역시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는 자의 절박함과 죽기 전 후회 없는 마지막을 선물하려는 자의 간절함. 6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잔인한 딜레마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태준 씨는 제 사과를 뿌리치고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의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세웠죠. 어르신은 앙상한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며 안 된다고 버티셨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알리는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다급히 의료진을 부르려 달려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어머니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민수 씨 가기 전에 들어. 당신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태준 씨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도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입술은 35년간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끔찍하고도 슬픈 비밀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창백한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35년. 무려 35년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남편이 있는 아내의 신분으로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지독한 비밀. 그것은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은 거대한 한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그때 종로에서 헤어지고 나서 나 당신 아이를 가졌었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핏대를 세우며 어르신의 휠체어를 거칠게 끌고 나가려던 조카 태준 씨도 멈칫했죠. 저 역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저 남자의 아이였다니.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유산하고 말았어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몰래 산부인과에 가서 그 핏덩이를 보냈어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신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어머니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홀로 차가운 수술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을 그 젊은 날의 어머니. 그 끔찍한 고통과 죄책감을 홀로 짊어지고 저를 키우며 매일 밤 얼마나 숨죽여 우셨을까요? 자식인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슬픔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민수 어르신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정숙 씨 혼자서 그 무서운 고통을 혼자서 다. 말을 채 잊지 못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앙상한 두 손이 허공을 몇 번 허우적대더니 이내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근경색, 무리한 외출에 이어 뒤늦게 마주한 진실의 무게와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어르신의 망가진 심장을 결국 멈추게 한 것입니다. 삼촌 눈 좀 떠보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 제발 좀 와주세요. 태준 씨의 찢어지는 비명이 하얀 병실을 갈랐습니다.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뛰어들어왔고 좁은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질 듯 몸을 내밀며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안고 뒤로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눈앞에서 첫사랑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비명은 제 귓가를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의 호흡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태준 씨는 그날 밤 삼촌의 병실을 철저히 통제되는 중환자실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서늘한 경고를 남겼죠. 한 번만 더 우리 삼촌 근처에 얼씬거리면 당신들 살인 미수로 고소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의 핏발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을 지키려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을 저 역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는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두 분은 철저히 분리된 채 다시 영원한 이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독한 마약성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죠. 육체의 고통보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건 마음의 지옥이었습니다. 주녀가 민수 씨가 나를 원망하겠지, 내 몹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날 버린 걸까? 자신이 영영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35년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어머니의 남은 생명력마저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한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던 박정숙이라는 한 여자의 기구한 인생.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늙고 가여운 한 명의 여인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 분의 생을 끝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분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아니 몇 시간뿐일지도 모릅니다. 조카 태준 씨의 맹렬한 분노, 철통같이 닫힌 중환자실의 문. 이 모든 현실의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저는 이성적인 변호사로서의 허울을 벗어던졌습니다. 오직 아들로서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과연 저는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굳게 닫힌 태준 씨의 마음을 돌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91살의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린 생명 유지 장치들이 위태롭게 흔들렸죠.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한 강민수 어르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뜬 그가 내뱉은 첫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앙상한 다리로 침대에서 내려와 조카 태준 씨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펄쩍 뛰며 말리는 조카 앞에서 90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잘못했다. 평생 내게 집만 지웠는데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하자. 나 정숙 씨 못 보면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제발 나 좀 그 사람한테 데려다 다오. 그 처절한 울부짖음 앞에 태준 씨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을 병수발하며 어떻게든 살려보려 애썼던 유일한 혈육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차가운 기계음보다 삼촌의 피 맺힌 소원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날 밤 태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한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숨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돕는 것이란 걸 말입니다. 며칠 뒤 병원 옥상 정원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태준 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강행한 자리였습니다. 하얀 수액줄을 매단 휠체어 2대가 봄바람이 부는 옥상 한가운데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는 환자복 위에 하얀 쇼를 걸치셨고 어르신은 말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으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과 간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만의 작고 눈물겨운 결혼식이 시작되었죠. 민수 씨, 35년 전엔 내가 당신 손을 놨지만 이제 다시는 안 놓을게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당신 찾아갈게. 고마워요, 정숙 씨. 내 초라한 인생에 당신은 유일한 빛이었어. 사랑합니다. 앙상하고 주름진 두 손이 굳게 겹쳐졌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값비싼 예물 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예식보다 숭고했습니다. 35년의 뼈저린 한과 엇갈린 오해가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저와 태준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두 분에게 허락된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은 단 하나, 강원도 속초 바다를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산소호흡기 등 응급 장비를 챙겼습니다.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을 떠난 겁니다. 밤을 꼬박 새워 달려 도착한 속초 해변. 여명이 밝아오는 푸르스름한 새벽 바다 앞에 두 대의 휠체어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두 분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거대하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찬란한 일출의 빛이 어머니와 어르신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선 두 사람의 눈동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담겼습니다. 모든 회한을 흘러버린 완전하고도 완벽한 평화. 저와 태준 씨는 휠체어 뒤에 서서 그 작은 두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란 숨이 멎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기어코 상대를 향해 뻗는 지독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잔인하도록 눈부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찰나를 맞이한 두 분. 하지만 우리의 기적 같은 소풍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차 안, 편안히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심장 박동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눈부셨던 일출을 함께 마주한 대가는 길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속초 바다에서 돌아온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평생을 자식을 위해 닳고 닳았던 제 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나란히 누운 강민수 어르신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고단한 소풍을 마치고 단잠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얼굴은 맑고 평온했죠. 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직 온기가 남은 어머니의 두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르신은 소리내어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핏기 가신 어머니의 이마에 오래도록 입을 맞추실 뿐이었죠. 장례는 차분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텅 빈 빈소에는 저와 강태준 씨만이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정확히 나흘 뒤,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강민수 어르신 역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두 분은 이승에서의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저와 태준 씨는 의논 끝에 두 분을 한 납골당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유골함,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분의 사진. 그제야 저는 짓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잃은 깊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마침내 두 분이 온전한 평안을 찾았다는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한 달 뒤,
텅 빈 본가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반지꼬리 상자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주어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이제 후회가 없단다. 죽음 문턱에서야 깨달았어.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늦은 때도 없다는 걸 말이야. 35년 전의 나처럼 바보같이 숨지 마라. 우리 아들 평생 엄마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후회 없이 사랑하고 맘껏 행복해라. 엄마가 하늘에서 매일 응원할게. 편지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일과 책임감에 쫓겨 정작 제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지난 세월. 어머니는 88년의 삶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애달픈 마지막 사랑을 통해 제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겁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제 삶의 온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무작정 일에 매달리는 대신 산책을 하고 잊고 지냈던 취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조심스레 새로운 인연도 맺게 되었습니다. 오랜 병수발 끝에 홀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유산 상속 문제로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 지영 씨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깊은 상실감, 그리고 중년에 접어든 이들의 묘한 외로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너무도 잘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강원도 속초 바다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 있거든요. 속초요? 좋죠. 변호사님이 추천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요. 지영 씨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옥상 정원에서 겹쳐지던 어머니와 어르신의 앙상한 두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이 시기, 어쩌면 우리는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늙어감을 곁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 찢는 수많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늦었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핑계로 진짜 내 모습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마주하기에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찬란하게 증명해냈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 중 오늘이 가장 젊고 눈부신 날입니다. 부디 후회 없이 사랑하고 맘껏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